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부동산 등기 총설,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는 등기 총설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총론, 요 두 가지만 제가 수업을 할 거고, 총설하고 총론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음 순환 때 이제 강론, 물론 그때 총설과 총론을 하고 강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의 내용은요, 이 총설하고 총론에 있는 내용을 개별 권리에 맞도록 분화시켜 놓은 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총설과 총론의 내용은 강론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강론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뭐다? 총설과 총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강론을 조금 풀어서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등기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등기는 토지와 건물 둘 다 대상으로 한다. 왜?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적에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가능한 우리 등기법 파트에서는 건물을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할게요. 자, 이 건물, 이 X 부동산이 현재 누구 소유냐면 갑소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만약에 매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갈로 친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시작돼야 됩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을 우리 민법에서는 실체관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실체관계. 이렇게요. 자, 그럼 이러한 실체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이제 법률 행위 배우시잖아요. 그 법률 행위 하면 뭐다? 합동 행위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법률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99.99%가 다 뭐다? 계약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법률 행위는 뭐다?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의사표시의 합치. 그죠? 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의 합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다? 예,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대표적인 뭐다? 물권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렇게 배우거든요. 186조가 득실 변경이면 득이 얻는다라는 거죠. 그럼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을의 지위를 매수인, 갑의 지위를 뭐다? 매도인 이렇게 잡고요. 그럼 을이라는 친구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면 취득하려면 우리 186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을이라는 친구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만 등기가 됨으로써 갑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권리를 잃게 되죠.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이고,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을 제외하면 제3자가 되죠. 그죠? 갑과 을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니까 이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면 다 뭐다? 제3자. 그죠? 그러면 제3자는 갑과 을을 제외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다 제3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각에서는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권리를 잃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달라지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뭐다?
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다? 권리의 주체에 뭐라고 한다? 변경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이쪽을 보면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뭘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우리 민법 186조라고요. 186조. 그러면 이러한 실체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물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라라는 건데, 그러면 등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할 거고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접수를 받을 거고,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뭐 할 거다? 심사를 한다고요. 그럼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 등기를 기록해 줄 건지 기록해 주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뭐다? 심사예요. 그럼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이든 실체상이든 하자가 있으므로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뭐다? 각하라는 과정이라고요. 각하. 그럼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각하가 뭐예요? 하면,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라는 의사표시가 뭐다? 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각하가 되지 않으면 해당 등기는 뭐 한다? 수리한다, 받는다라는 거 기록하기 위해서. 그럼 수리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를 뭐 한다? 기록해요. 그러면 등기부의 구성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죠? 그 다음 을구, 이제 이렇게 등기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됩니다. 부동산의 뭐다? 표시가 기록되고요. 그래서 표시번호 1번 붙이고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등이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에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기록될 것이고,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기록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등기에서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줄여서 소지, 지면 이렇게 읽고요. 건물에 관한 표시 이렇게 읽을 때는 소지, 구, 종, 면 이렇게 해서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막 이렇게 용어를 읽잖아요, 지금. 그러면 등기법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용어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변경 등기가 뭐지? 그것도 알아야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출제위원이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 상황을 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야 지문을 읽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해도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가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죠. 이 정도 수준에 끝나는 그 상황들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럼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기록이 되거든요. 갑구에는 뭐에 관한 권리?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갑구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권리의 분화의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권법 파트에서 본권하고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을 거고 점유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해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야지만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최초로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우리는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보존 등기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보존이라는 표현은 소유권이 최초 기록이 될 때, 소유권이 최초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보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최초 창설될 때 쓰는 용어는 뭐다? 설정 등기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뿅 태어났다?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가 뿅 태어난다?
설정 등기. 근데 이 설정 등기라는 애들은 꼭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응행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거든요. 등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전세권자가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전전세권 설정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 등기라는 표현은 소유권에서 기본적으로 분화되어 나올 때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꼭 소유권에서만 분화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초 보존 등기가 이렇게 되고요.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러한 실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러한 실체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186조에서는 뭐 하라고 했으니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등기를 해 나가는 이 절차적 과정을 뭐 한다?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실체 관계가 아니라 뭐다? 등기를 해 나가는 일종의 뭐다? 절차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위에 실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실체 관계. 여러분이 아마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뭐다? 이 실체 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체 관계가 만들어지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해보면 실체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법률 용어 사전이라든지 뭐 법 조문이라든지 거기는 실체 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실체 관계라는 표현은 민법 학자들이 만든 용어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체 관계를 사실 정의를 해보면 존재하는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존재하잖아요. 사람 존재하죠. 법률 행위 존재하죠. 이거 자체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총칙 파트에서 맨 처음에 뭐 배우시나요? 법률 행위부터 맨 처음에 배우시잖아요. 아닌가? 맞죠? 근데 사실 민법 총칙에는요. 법률 행위부터 법조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객체와 주체부터 되어 있어요. 즉 권리의 대상, 객체, 즉 토지와 뭐다?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하는 주체, 사람, 갑과 을. 그래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법률 행위라고요. 계약.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당사자만 법률 행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리. 그죠? 그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일 수도 있고 무효가 아닐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대리 끝나면 무효와 취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을 달 수도 있잖아요. 조건. 그래서 끝나고 나면 민법 총칙 맨 끝에 조건과 기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물권법을 넘어가죠? 그럼 이제 물권법에서는 법률 행위의 대상인 이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게 물권법. 그 물권법 끝났죠? 끝나고 나면 뭐다? 계약법으로 넘어가죠. 그럼 계약법에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부터 시작해서 청약, 승낙,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래서 다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전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관계가 아무리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득실 변경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뭘 해라? 등기해라 했으니까 등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뭐다? 절차 관계라고요. 그럼 이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이 실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실체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실체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뭐다? 민법이라고요. 민법 이렇게. 그 민법이라는 애가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것만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건에 관한 득실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해라? 절차관계까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게 뭐다? 절차
관계라고요. 그럼 이 절차 관계를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절차 관계는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또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다? 절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됐죠? 그리고 이 물권의 득실 변경과 관련되는 절차법이 뭐다? 여러분이 저하고 배워야 될 부동산 뭐다? 등기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니까 등기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실체관계의 내용적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진행될 거다? 절차관계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일 저지르 놓으면 등기에서 뭐 한다? 다 처리한다.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것이고 수리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할 거거든요. 그럼 기록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소유자는 누구다?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하고 나면 그 뒤에 등기하는 게 부여된 등기 전자 서명을 한다고요. 등기 전자 서명. 과거에는 식별 부호를 입력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기 전자 서명 제도가 올해 신설된 거예요. 신설. 즉 그래서 신설된 법 조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등기 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11월 말에, 11월 29일 정확하게. 그래서 그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책에다가 실어버리면 책 페이지가 밀려서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따로 교환을 만들었고, 이제 그 내용이 내일 되면 여러분 손에 쥐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개정된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작년 책을 보시면 안 되고, 올해 등기 규칙이 신설되고 개정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등기법 책 같은 경우에는 공시법 책은 반드시 새 책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등기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의리, 권리를 뭐 한다?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 분위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게 등기부가 될 거고 아래 내용이 등기법이 될 건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등기를 보고 어떤 실체 관계가 있었을까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경미를 배우고 할 거잖아요. 그게 등기부를 보고 하는 권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뭐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이 있고, 만약에 건물의 면적이 100이라면 100제곱미터의 이 건물에 대해서 원래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갑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권리가 취득된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약식으로 적었지만 여기에는 등기 접수 일자부터 계약을 체결한 일자까지 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취득이 되었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여러분이 학습을 안 해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뭐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이니까. 그런데 소유권에 관한 취득과 소멸가 되는 과정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어떻게 사요? 그냥 현금 있는 거 다 주고 캐시로 다 사진 않잖아요. 대부분 뭐 한다? 대출을 끼고 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대출을 끼고 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의 소유권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 소유자다, 을이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현재 소유자야 라면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여러분만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3자도 여러분의 소유권을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내 거면 내가 처분해야지. 길 지나가는 사람이 처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나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권능을 교환 가치로 판단해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서 나는 뭐 한다?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돈 못 갚으면 나의 소유권 은행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럼 은행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뭐다? 임의 경매를 진행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상당히 뭐하다? 무서운 권리란 말이에요. 무서운 권리.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아파트 우리가 취득할 때 보통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구에 1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해서 만약에 K은행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K은행에게 뭐 한다? 돈 빌렸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돈 빌리면서 뭔가 담보를 뭐 한다? 제공했을 건데 그 담보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 부동산이 담보로 뭐 한다?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을이 K은행이 누구 소유 부동산? 을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뭔 줄 아셨죠?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요. 항상 누군가 제3자가 등기부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라는 것을 등기부에 요약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등기부에는 실체관계를 뭐 해놨다? 요약 정리해놨다. 그러면 추론해보세요. 우리가 안 배워서도 추론해보자고요. 그럼 이 근저당권 설정에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놨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빌렸는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돈 받을 사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돈 갚을 사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게 우리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채권, 액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채권자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K은행. 채무자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 채무자의 표시가 누굴까? 일반적으로 을이 돈 빌렸겠죠. 근데 반드시 을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돈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을 소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보의 제공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은 빌렸어요? 안 빌렸죠? 담보는 제공했죠? 그럼 여러분은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아니에요? 채무자는 아니죠. 다만 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돈 안 갚으면 내가 뭘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물건상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물상보증인이라는 표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물상보증인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아니라 뭐다?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K은행에 설정을 해주죠. 채무자가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 채무자가 을일 수도 있고 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하고 돈 빌리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딱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구로 기록된 게 일반적일까? 을로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채무자가 만약에 병 적혀 있으면 돈은 누가 빌리고 병이 빌리고 담보의 제공은 누가 했구나? 을이 했구나. 그리고 K은행이 병이라고 채무자가 되어 있으면 K은행이 누구한테 병한테 돈 빌려주고 담보의 제공은 을한테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등기부상의 기록 내용을 보고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는지를 자꾸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등기법 공부 70%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럼 알게 되었다면 이 절차적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이 절차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럼 그것은 이 내용을 알면 여기서도 한 80%가 이 내용만 알면 자연스럽게 뭐한다? 해결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을 할 때 공동으로 갈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뭘 알아야 된다. 어떤 실체관계에서 어떤 등기가 기록이 되는지만 알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신청서에 뭘 기록할 거냐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와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원인이 상속일 수도 있잖아요, 상속. 그럼 상속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다 내가 승계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등기부에 여기 매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다? 상속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을이 상속인의 지위로서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을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뭐한다? 등기했구나라는 것을 뭐한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권리를 잃는 사람, 이게 상속이라면 권리를 잃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 권리를 잃을 거고 을은 권리를 얻죠. 갑은 뭐한다? 잃고. 여기 만약에 상속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갑은 권리를 잃고 을은 권리를 얻고. 됐나요? 그러면 권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지만 등기 신청을 할 때 권리를 잃는 사람이 권리를 얻는 사람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갑은 사망하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개념은 등기 신청할 때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 암기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용어만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애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법률의 규정에 다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 30분 동안 제가 이 전체적인 등기의 절차적 흐름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항상 등기는 뭘 한다? 용어의 개념적 정의만 잘 돼 있으면 지적과 마찬가지 한 70%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도 용어의 개념을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보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총설 파트는요. 잘 출제되고 있지 않으나 작년에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되었습니다.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이제. 안 되는데 뭐 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개념을 잡는 부분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 기초라는 글자 때문에 수험생들이 뭐 기초 이런 걸 내가 공부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초, 기본, 심화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왠지 심화가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초는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사실은 반대라고. 얘가 가장 중요해. 그 다음 중요해. 얘 별로 안 중요해. 심화라는 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깊은 심자니까. 깊게 들어가는 애들은요, 몰라도 시험장에서 우리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강의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깊은 내용까지는 뭐 한다? 몰라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가셔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한다? 심화라는 거 표현을 쓰니까 왠지 심화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따진다면 상, 중, 하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중요해 보여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네?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왠지 막 여기 상이라고 하고 싶죠, 그지? 그죠? 입은 막 상이라고 하고 싶은데 왠지 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잖아. 그지? 하가 최고 중요하다고. 하가. 그 다음에 중이라고. 요거 두 개만 풀어도 시험장에 75점, 80점 나온다고. 이 문제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건드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같은 데도 나오고 기출에서도 뭐다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근데 듣기법 한두 문제 그걸 위해서 상급의 문제를 전부 다 법조문을 구석구석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의 어떤 개념들은 선택받은 자들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뭐냐? 난 공부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니거든.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시험에 특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알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막 이렇게 뭐랄까 느끼면 와, 나 너무 가슴이 너무 쿵북해져. 등기법을 들으니까 뭐 그런 분들 선택받. 그러니까 공부에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자. 그래서 기초라는 개념에서 뭐 기초 이거 아니라고 절대로.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등기제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의 나와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갈 게 있습니다. 이게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 개 단순 암기사항들. 등기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저장된 때 이렇게. 그다음에 등기한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그 등기는 뭐 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젠다예요? 접수한 때. 그다음에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젠데요? 저장된 때. 그러면 잘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요? 저장된 때. 그럼 접수 시기가 저장된 때고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이 단서가 있을 때는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국어적으로. 왜? 저장된 때가 접수 시기죠. 접수한 때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장된 때가 뭐한 시점이니까? 접수된 시점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단서가 붙어 있을 때는. 근데 이 단서가 만약에 없다면 접수 시기는 언제예요? 하면 뭐다?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접수한 때. 근데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단서가 있을 때는 저장된 때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민법 186조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자, 부동산 용어는 이제 알 거다. 토지와 뭐다? 건물. 법률 행위로 인한 나오면 뭐다? 계약으로 인한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러면 법률 행위 개념 잡기도 편해. 물론 이제 법률 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하나의 방향으로 한 개가 가느냐, 두 개 이상이 동시에 가느냐,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으로 합치되느냐 따라서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법률행위 계약이냐 나누는데 크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면서 있잖아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 할 일 많이 없어요. 여러분은 눈 뜨고 집에 들어가기 주무시기 전까지 매일 하는 게 뭐다? 계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계약하셨잖아. 계약 안 했어? 했어. 집에서까지 걸어오셨나요? 걸어오셨어요? 좋아. 그럼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뭔가 했다면 뭐 한다? 운송계약 한 거예요, 운송계약. 여러분이 띵 하는 순간 나는 승낙 열쇠표지로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럼 선생님 집에서 오는데 그럼 계약 안 했어요, 저. 아니다. 그러면 편의점 들렸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그래요. 편의점에서 뭐 한다? 물건 사는 것도 뭐다? 계약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전부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아니해도. 그래서 법률 행위는 거의 99%는 다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읽으신 게 편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으로 인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변경되기 위해서라면 그 효력이 생기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가 민법.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가 뭐다? 등기법. 그러니까 186조에서는 등기해야 한다까지만 있지. 그까지만 있지.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는데? 이건 어디에 있다?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애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알고는 있어야 뒤에 강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 물건에 무슨 요건이라고 되어 있다? 처분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등기의 기능은 금방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등기하는 게 그게 등기의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등기라는 애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야. 이런 거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상속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 금방. 자, 이 X 부동산의 약식으로 제가 적습니다. 항상 약식으로 갑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갑이 현재 소유자예요. 근데 이 소유자가 갑이 뭐 했다? 사망했다라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럼 사망하면 갑은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거든.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출생부터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만 사망되기 전까지만 뭐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지 망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민법에 큰 대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갑은 사망하는 순간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거든. 근데 물건은 존재합니까? 부동산은 존재하고 있나요? 부동산은 존재하는데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민법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부동산이 존재하면 예외 없이 반드시 소유권은 존재해야 돼요. 부동산이 존재하면 뭐한다? 반드시 소유권은 존재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그러면 갑이 원래 소유자였는데 갑이 뭐하면 사망하면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자가 아니면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상속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상속인 거다. 근데 금방 우리 186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금방 등기했나요? 안 했는데 여러분은 금방 갑의 뭐다?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잖아요. 등기 안 했는데 186조에서는 금방 뭐라고 했냐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 취득한다면 그럼 이 지문을 186조의 규정을 빗대어서 해결한다면 186조의 규정을 빗대어서 해결한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권리의 공백 현상이 발생해요.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이 부동산은 뭐 한다? 갑 거는 아니거든요. 상속인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라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뭐 한다? 무주의 부동산이 돼버리죠. 무주의 부동산은 다 국가 소유가 돼버리거든. 그럼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사망하는 순간 다 뭐 한다?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다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86조에 다 담지 못하는 실체관계도 있더라는 거야. 결국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권리를 먼저 취득하도록 해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186조 외에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수를 법으로 다 규정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 돼.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라고 법으로 규정해놔야 된다. 그럼 민법 전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 그럼 굉장히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많어. 그 많은 것을 민법 187조 안에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누가 봐도 알기 쉬운 애들 그 대표적인 예시를 187조에 들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거는 우리가 법을 몰라도 판결, 경매, 공용징수는 대표적으로 수용이거든요.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표현 듣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법을 몰라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 이런 애들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구나. 그럼 더 있어 없어? 더 있지. 그러니까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으로
몇 조. 얘네들은 뭐 없어도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100%는 아니지만 민법에서도 적용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의 용어만 알고 있으면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의 규정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법률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석하라 했어요? 계약이라고 했잖아. 그럼 계약을 떠올리면 의사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 그러면 그 어떤 단어를 봤잖아? 단어를 봤는데 그 용어가 뭔지를 알면, 이 용어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네. 라고 판단하면 뭐다? 법률 행위인 거야. 어떤 용어를 봤어. 봤는데, 이거는 의사표시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애들이네? 그럼 다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인지 규정인지는 결국은 뭐 한다?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뭐 한다? 아, 이건 의사표시가 들어있겠네, 없겠네. 그걸 기준으로 법률 행위인지 법률의 뭐다? 규정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상속이라는 용어, 봐봐. 상속이라는 용어는 알잖아. 몰라? 알지? 상속은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 상속을 돌려봐봐. 있어? 없지. 아, 그러니까 상속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다? 법률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실제. 근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를 안 해도 상속인은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고요. 그럼 취득을 했죠. 등기가 없어도. 그럼 공시는 돼, 안 돼? 안 돼. 공시가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등기부 상환을 보고 났을 때는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다 누가 소유자라고 생각할까?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의 상속인이 소유자란 말이야. 그럼 이건 공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불완전하단 말이야. 불완전. 공시 방법이. 그래서 등기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취득을 한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는 법의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공시 방법이 불완전하니까 너 무조건 등기야 소유권 취득에.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처럼 실체관계를 거스르는 문제가 발생해. 왜? 사망하는 순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소유가 무주의 부동산 국가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균형치가 공시의 불완전성과 실체관계의 권리의 귀속과 사이에서 균형치를 달아보니까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공시 방법이 불안하지만 상속인에게 권리를 취득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시의 불완전성이 더 약하기 때문에, 즉 불완전성이 더 약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가 취득은 했지만 이 권리를 뭐 하려면 처분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매매라고 생각합시다. 매매 등. 처분행위는 매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편한 것은 매매라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처분행위를 하려면, 매매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는 거죠. 매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등기하라는 거야. 처분행위를 하려면. 그러면 그때 누구 명의로 이 소유권 이전 누구 갑의 상속인 명의로 먼저 뭘 하고 등기를 하고 뭐 해라? 처분을 하라는 거야. 처분행위를. 타인에게 등기 능비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공시의 완전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불완전하지 않고 나타나죠. 이렇게. 일시적 현상으로 공시의 불안정상, 공시의 공백이 생길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등기부에 다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벌써부터 보기 시작하네. 이게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래서 등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공시법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안 나와. 그런데 알고 가야 된다. 알고는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판결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강론에서 다 볼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률의 규정, 이런 지문들을 민법에서는 한 번씩 나오기는 하죠. 내용을 읽어보면, 보세요. 건물의 신축, 공유 수면의 매립. 이거 의사표시인가요? 없죠. 그러니까 뭐다?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의 취득. 앞에 법정이란 글자가 들어가죠.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 글자가 나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렇게 지문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지문들은 다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기능에서는 이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등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대표적으로 뭐다?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은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이런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이 소유하는 토지거든요. 갑 소유 토지입니다. 갑 소유 토지. 갑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 토지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고 내 토지 쓸 사람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내가 10만 원 내고 쓸게요 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나? 있죠. 그럼 갑이 내 토지 누구 쓸 사람 없어? 10만 원 내고 형 내가 쓸게. 계약했죠. 그러면 내 토지 쓸 사람 없어? 형 나 10만 원 내고 내가 쓸게. 하게 되면 얼마는 내야 된다? 10만 원에 관한 뭐는 있어야 한다? 차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임. 그러면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대인. 을을 뭐다? 임차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 일반적으로 대는 빌려주는 사람, 차는 빌려받는 사람,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쓸 때도 대 주는 거, 차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나 너 물건 쓰게 해줘 라는 권리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이라고 한다고요.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너 내가 차임도 주고 했으니까 계약되었으니까 너 물건 쓰게 해줘라고 갑에게 이 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누구에게? 금방 이랬잖아. 계약되었잖아. 계약이 되면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너 토지 내 10만 원 줬으니까 너 토지 쓰게 해줘라고 하는 권리가 뭐라고요? 임차권이라고. 그럼 임차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갑에게 너 물건 쓰게 해줘라는 권리예요. 물건 쓰게 해줘. 누구에게? 갑에게. 지나가는 행인 상용이에게 해줘 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게 임차권은 법률 행위를 한 그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걸 우리는 채권의 파트에서 대인효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특정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됐죠? 네. 그래서 이 임차권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전세권이라고요. 이게 뭐다 같은 용의권으로 쓰니까.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은 정확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고 차임의 지급을 필요 요건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너 토지 사용하게 해줘라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등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뭘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채권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채권은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부에 외부에 공시되지 않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공시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가령 갑을 상용이라고 할게요. 갑이 누구다? 상용이. 이 토지가 제주도에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 상용이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맨날 냅두다가 토지 그냥 썩히긴 아까우니까 누가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 내 토지 뭐 창고 용지로 쓰든 뭐 쓸 사람 있으면 써 하니까 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었고 나는 내 토지 쓰게 해줬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토지가 17번지 필지인데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 거다? 소유권 보존 누구 거? 상용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을구의 갑구도 깨끗한 상태예요. 이 상태.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 예상에서 상용이의 등기부 17번지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가 깨끗하거든요. 그럼 상용이가 돈이 필요해서 상용이가 여러분에게 땅을 팔아요. 5억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매매 계약했어. 매매 계약하면 여러분 등기부를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겠지. 보니까 등기부가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권리의 하자가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나 싸게 잘 샀다. 어차피 제주도 땅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내려가서 그게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땅 잘 샀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내 땅이나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딱 갔더니 누가 그 토지를 막 캐고 사용하고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을까? 이 상황이면 안 보여? 을이 사용하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을이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 딱 가면 이거 누구 토지야 이제? 누구 거? 여러분은 수험생 가지고 나는 수험 찍었지만 여러분은 뭐다? 내 거 생각해야 돼. 내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적 요소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실체관계든 절차관계든 해석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제3자적 견지에서 보지 말고 당사자 견지에서 항상 수업을 듣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래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실제 생각해보란 말이야. 제주 내려갔다는 거야. 누가 토지 쓰고 있을까? 을이 쓰고 있을 거잖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을이 어떻게 보여? 을이 누군데 내 토지 있어? 내 토지 쓰고 있어? 이런 눈으로 안 보일까? 보이지. 그럼 여러분 뭐랄까? 내 토지에 누가 쓰고 있으면 뭐랄까? 잘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 내 토지에서 뭐해라? 나가? 할 거잖아. 안 해? 하지. 나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지 말고 나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내 거니까. 그럼 나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청구를 할 때는 권한이 있어야 돼. 이때는 어떤 권이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가 뭐야? 내가 이 토지의 소유권자니까. 그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이잖아. 그게 소유권에 기해서 내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내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이지.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내 토지를 돌려줘. 내 토지에서 나가. 하는 거 다 뭐 한다? 내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니까. 나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이 봤을 때, 임차권자 봤을 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등기부 깨끗했었고, 나는 정상적으로 매매 가겠고, 그래서 등기 받아왔고, 나는 을의 존재도 알 수가 없고, 왜? 공시가 돼 있지가 않으니까, 나가! 하면 나가인다, 안 나가인다? 나가야지, 뭐. 그럼 임차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가 했을 때, 나 상용이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누구는? 을은.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 상용이 소유자 아닌데? 그래, 너 상용이한테 이행을 요구하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내 토지니까 나가라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이게 권리 남용처럼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동일 부동산에서 경합을 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물건은 이게 얼마나 있을 때 나가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병이 있든 정이 있든 무가 있든 누가 있어도 나가라 할 수 있을까? 누가 있어도. 그러니까 물건은 대인효라는 표현을 안 써.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에게 다 나갈 수 있다는, 그걸 대세효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용어에서,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등기하고 연관시키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시되어 있고 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채권이라는 애가. 이게 등기법적 관점. 민법적 관점은 물건과 채권이 경합을 하면 실체관계 내용을 따졌을 때는 얘가 나가라는 것을 당연하게 보이니까 이게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 이건 민법적 관점. 등기법적 관점은 공시되어 있고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공시의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대비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가방 이렇게 할 때 그래 상용아 나 너 거 10만 쓰고는 싶은데 차후에 너가 이 부동산 누구한테 넘겨버리면 나는 채권 너한테만 할 수 있고 얘가 물건 이러면 얘가 나가라면 난 나가야 되니까 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공시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상용이가 그래 뭐 해줄게 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을구에 임차권 설정해서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어. 차임 월 5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용이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넘겨. 등기부를 받겠지. 그때는 누가 보여? 을이 보이잖아. 아 그러면 여러분 등기 을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의 기간에 임차권의 기간이 뭐가 되어야 만료돼야 내가 온전하게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되겠구나라고 인지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면 알면서 가가지고 나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 도덕적 양심에도 반하잖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등기가 되면 상용이하고 을이 당사자 수험생이 뭐다? 제3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수험생이 나 물권자. 너 채권자잖아. 나가. 이렇게 해도 나 못 나가. 야 물권이 채권 이긴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그러나 등기되어 있으면 뭐한다? 너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못 나가라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채권은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대항 요건이란 거야. 그럼 등기의 종류를 한번 보자. 이 정도는 기본인지 알고 있어야 돼. 봐봐. 등기부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등기부를 딱 보니까 등기부에 기록은 돼 있어. 그러면 그 등기가 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뭐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일 거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한다?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놓은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등기를 보고 여러분이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이거는 처분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라는 것을 등기부를 보고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개는 알았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인데 얘는 등기를 한 이유가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구나. 이걸 등기부를 보고 실체관계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등기는 그것만 되면 다 끝나 그냥.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자가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거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 매매라고 돼 있으면 을이 소유권을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거구나 라고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읽어내려면 결론은 뭘까? 민법하고 연계시켜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은 형, 등기는 뭐다?
동생, 민법이 일 저지르 놓으면 등기가 처리하는 거고, 그럼 등기를 보고 역순으로 실체관계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민법 하기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가지고 내가 민법하고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지금. 안 들어? 들잖아. 근데 등기와 관련되는 민법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에 100분의 1만 알면 돼. 100분의 1. 그러니까 99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 100분의 1이 뭐냐? 기본적인 용어야, 용어. 소유권이 어떤 권리고, 지상권이 어떤 권리고, 전세권이 어떤 권리고, 지역권이 어떤 권리고, 저당권이 어떤 권리고, 그 권리의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다 해결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가. 그래서 물권법의 시작은 뭐다? 그 권리 특징부터 아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은 최희대 교수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만 기본적으로 민법의 내용을 제가 걸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연계시켜야지 등기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우리는 등기를 보면서 이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해 놓은 거네. 응? 이거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 놓은 거네. 응? 아, 임차권 채권이잖아. 그게 뭐 하기 위해서? 아, 대항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네. 환매권이라는 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지금 환매권이라는 이제 권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 못 하는 거잖아. 그럼 환매권이라는 권리만 용어가 뭔지를 알면, 아, 환매권 또 뭐다? 아, 등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환매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여러분하고 나하고 매매 계약할 수 있잖아. 그 내가 물건을 팔면서 나중에 당신한테 내가 지금 지급받은 매매 대금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이 권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 계약을 해줘라. 할 수 있죠. 그걸 환매 특약부 매매라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 나는 매도인. 여러분이 뭐다? 매수인. 생각을 해라고. 남은 생각하지 말고. 매수인. 하면서 5억을 줬어. 나중에 내가 5억하고 그 들어간 비용 500만 원 하고 추가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찾아올게 허락해 줄래요? 안 해줘요? 여러분에게 해준다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한다고. 올해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 매매했을 때 여러분 등기 넘겨야 되잖아. 그 소유권 이전이니까 물건이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찾아올게 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나는 지금은. 매수인 여러분한테 할 수 있잖아. 그 여러분이 소유권 남에게 넘길 수도 있잖아. 넘겨버리면 나는 여러분한테만 주장할 때 다른 사람 못하지. 그럼 나는 그 여러분에게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 라는 권리를 공시를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 제3자가 알잖아. 그러니까 환매권도 뭐 한다?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냐? 그럼 환매권자는 찾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환매권자는 상용이야, 상용이가 아니야? 환매권을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가. 저 맞나요? 저. 매도인. 맞나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올해 시험 문제라고. 환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어야 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 이래 됐단 말이야. 끝. 그 다음에 이제 등기제도의 특징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보고는 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요.